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방의학과 에피데미올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첫날인데요. 저를 먼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곽진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예방의학과 보건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임상을 하시면서 연구의 꿈을 갖고 계속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비교적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 봤고요.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주제별로 강의를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예방의학과 에피데미올로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차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방의학의 개념, 또 역학의 정의, 역학과 예방, 역학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예방의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예방의학은 글쎄 많이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의학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일단 예방의학을 설명하기 전에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일단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학은 많은 분들의 정의가 있지만 쉽게 좀 설명을 해보면 인간 생명에 대한 일단 연구가 되겠고요. 또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또 그 예방에 대한 공부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의학은 어원적으로는 Art of Healing이라는 개념의 라틴어를 갖고 있고요. 과거에 아주 고대에 있어서의 의학은 치료 기술의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술의 개념이었다면 중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기초의학, 자연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의과학의 발달을 보여주게 됐고요. 현재 의학은 이러한 의학을 바탕으로 한 기초의학하고 임상의학의 결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의학의 개념은 이런 의학적인 개념을 근거로 질병의 원인과 자연사를 규명하는 기초 연구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질환과 원인 인자를 규명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만성질환의 경우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멀티팩토리얼 팩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경우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발병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중간에 위치해서 두 영역 간의 가구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방의학의 개념이다라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방의학의 개념을 하나의 좀 도표로 표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중간 역할, 가구 역할을 한다고 했죠. 또 예방의학하고 기초의학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질병과 그 원인과의 관계를 보는 발병학적인 개념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임상의학에서와 예방의학의 차이는 한 개인에 중점을 뒀다면 예방의학은 인구 집단 전체에 대한 개념에서 임상 예방의학의 개념도 공중보건학과 함께 중요한 어떤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의학과 예방의학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임상의학과 예방의학은 대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의학은 개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방의학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두 의학의 목적은 수명 연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목표에도 약간의 차이가 좀 있겠죠. 예방적인 측면이 좀 강화되고요. 바탕 학문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건 동일하지만 예방의학에는 통계학과, 역학과, 보건행정관리라는 개념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문을 바탕으로 그 역학적 연구 방법과 통계학을 이용을 하고요. 그로 인한 질병과 원인 인자를 규명을 하고 원인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학문의 어떤 진단과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방의학은 이렇게 개념을 잡았는데요. 예방의학은 그 단계별로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은 건강하거나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우리 예방약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예방은 질병에 이미 이제 걸린 사람들한테 빨리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3차 예방은 질병에 이미 걸려서 그 진행이 된 환자들한테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표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건강한 상태, 무증상, 증상기, 회복기로 나눠봤을 때 1차 예방은 이 건강한 상태에 해당이 되겠고 2차 예방은 증상은 없지만 이미 질환이 진행이 돼서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조기 진단하고 또 치료해서 최종적인 건강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2차 예방이 되겠고요. 3차 예방은 증상을 거쳐서 회복기까지 가서 사망이나 장애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남게 되는데 그것의 회복기에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예방약에 대한 하나의 그냥 샘플로 올린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방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앞부분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이런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할 때 예방약인 개념은 절대적입니다. 일단 연구 제목을 쓰는 것도 중요하죠. 연구의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제목 안에는 예방약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라는 연구 디자인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원인과 결과의 개념에서 봤을 때 원인은 코비드-19 네, 입원 환자가 되겠고요. 그들에 대한 그 사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팩터, 즉 어떤 위험 요인들이 사망에 영향을 주고 또 이러한 사망에 영향을 준과 동시에 임상적인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 그 연구에 대한 방법론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방법을 정했는지 이제 설명이 되겠고요. 그 결과 통계적으로 어떤 방식이 나왔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논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의학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안에서는 그 환자 입원 날짜별로 환자가 나타내는 임상 증세, 즉 클리니컬 코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임상 증상들을 서바이벌과 넌 서바이벌로 나눠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상적인 차이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이 사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런 임상적인 데이터, 디다이머나 인터루킨 6나 또 HDL이나 그 페리틴 레벨이나 림포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그 사망군과 비사망군 사이의 어떤 차이로 그래프로 보기 쉽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논문을 쓰고 또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틀과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이제 하나의 논문의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역학을 통해서 그런 논문을 쓴다는 거죠. 역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역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학은 에피데미올로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에피는 뭐뭐에 관한, 데모는 인구 집단, 로고스는 학문이라는 의미로 결국 인구 집단의 질병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러한 우리가 역학의 어떤 정의 이전에 우리가 인간에서의 어떤 질병 발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에 전제를 둡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고 그 필연적 원인은 A와 B 이런 연관관계 어떤 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있게 되는 그런 전제하에 역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정 인구 집단에서 어떤 건강 관련 문제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그들의 분포와 그들의 결정 요인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통해서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게 역학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표로 도식화 시켜보면 우리는 일단 어떤 전제를 두게 되는데 A와 B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가설을 삼게 되죠. 그 가설이 통계적인 어떤 연관성을 보여진다면 그 통계적인 연관성이 진짜 참인지 여부를 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방학 좀 더 공부하면서 방법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런 통계학의 연관성 외에도 고려해야 될 것은 그 연구에 바이어스가 있었는지 교란 변수가 있었는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도 연관성이 보여진다면 이 인과관계는 조건 충족에 의해서 A는 B로 인한 것이다 라는 연관관계를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연관성이 과연 인과관계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참에 가까운 결과다라고 평가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함께 고려하면서 평가를 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노출과 질병 발생과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면이 있고 성면이 이제 폐암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성면 노출과 폐암과의 관련성은 그것이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폐암이 먼저 생겼는데 성면을 나중에 노출했다. 연관성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일단 성면의 노출이 먼저였고 그것이 폐암을 유발했다라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시간적 선후관계 안에는 단순히 앞뒤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도 개념되어 있습니다. 성면을 뭐 하루 이틀 노출했고 1년 후에 생겼다. 이거는 인과관계라고 설명할 수 없고 적어도 15년 내에서 20년 이상의 노출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면 인과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강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강도는 이제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설명이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폐암을 유발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흡연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흡연 같은 경우는 그 위험 요인이 한 4배에서 16배 정도 나오지만 대기 오염은 한 1.16배 정도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흡연이 대기 오염보다는 폐암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강도를 설명할 수 있고 인관성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구 집단이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도 있고 또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시점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연구 속에서 그 시점이나 방법이나 인구 대상이 달랐지만 결론은 비슷한 연관관계를 보였다면 그것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관성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인하고 질병과의 연관성은 없는데 어떤 요인이 어떤 특별 질환에는 연관성이 있더라. 그렇다면 그거는 특이성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 반응과의 관계는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질병의 위험이 커진다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생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라는 것이 분자 생물학적인 어떤 기전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은 게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역학 연구가 이런 생물학적인 근거가 발견되기 이전에 역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콜레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이 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기존 학설과의 일치에 대한 부분은 그 기존 지식이 있고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소견이 있다면 그것에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어떤 인과적 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실험적인 입증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금연 기간이 길었더니 폐암 발생률이 줄었다.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결국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는 이러한 실험적인 입증이 있어서 훨씬 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다른 인과관계의 유사성은 기존에 밝혀진 어떤 인과관계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연관성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학과 예방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물론 역학도 설명드렸고 예방의학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역학을 연구했을 때 우리가 예방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학적인 근거는 결국 우리가 위험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위험이 높은 집단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이런
위험이 높은 집단은 한마디로 고위험 집단인데, 이런 고위험 집단을 왜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하냐 하면, 고위험 집단을 중심으로 빨리 조기 발견을 하고요. 선별검사 등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빨리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많이 지금 동일하게 들고 있지만, 흡연과 폐암의 예를 들자면,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 봤을 때 흡연군은 고위험군이죠. 폐암에 있어서는. 따라서 흡연군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폐암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고위험군의 발생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그 요인을 수정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수정이 예방의 개념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될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요인들도 있지만 불가능한 요인도 있습니다. 뭐 연령이나 나이나 성별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식이나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는 교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인들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콜레라의 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콜레라는 존 스노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역학 연구가 이루어져서 원인을 찾게 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당시에 19세기 중반에는 콜레라 역학이 만연을 했는데, 이때 그 콜레라 역학의 대부분의 어떤 생각들은 지구 표면이 낮은 곳에 있는 미아즘이라는 구름이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낮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콜레라의 발병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존 스노우는 좀 다른 식의 설명을 했던 거죠. 어떤 콜레라는 물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랩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수도원은 크게 램베트라는 지역의 수도원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 이 지역은 그 강의 상수에 있는 비교적 위에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좀 다른 그 아래 지역에서 물을 공급을 했는데, 그들을 콜레라 사망률을 비교해 보니까 만 명당 사망자의 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물에 의한 콜레라 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찰 데이터를 근거로 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학적인 어떤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는 재밌게도 콜레라는 균은 발견되기 전이었고요. 그 콜레라 균을 발견한 건 그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윤학적인 설명은 될 수 없었지만, 이런 물을 통한 전염이었다라는 것은 역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역학과 이제 임상 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을 위한 접근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 전체를 위한 접근 방법이 있겠고요. 고위험군을 위한 접근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구 전체는 어떻게 보면 보건의학적인, 공중보건적인 접근이 되겠고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접근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군을 빨리 추출해서 그들에게 빨리 선별 진료 또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기반으로 본다면 의학적인 진료는 크게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학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학의 활용은 결국에는 이런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고요. 리스크 팩터. 또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조절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완율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 되겠죠. 또 지역사회의 어떤 질병의 규모도 아까 분포에 대한 연구라 그랬죠. 이런 분포, 즉 규모라든지 그 양을 파악을 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부분, 또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자연사와 그 이후 요인을 파악을 해서 그들과의 연관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어떤 새로운 질병, 또 새로운 어떤 치료, 여러 가지 뭐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효과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도 역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공중보건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 자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역학과 예방약에 대한 설명을 좀 장황하게 길게 좀 넓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은 그 이완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이 어떻게 분포하느냐를 이해하는 것, 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긴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